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외에서는 지금 한국의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국제 포럼회에서 한국 문화를 무시하며 이렇게 비웃던 일본인 교수가 단 일주일 만에 자신의 모든 편견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의 한 사립대학에서 동아시아 문화 비교학을 강의하고 있는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건 제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한일 양국의 전통 문화를 비교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건축과 식문화 분야에서 말이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한류 붐이 일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은 일본 문화의 아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건 어려서부터 받아온 교육의 영향이 컸습니다. 일본의 정교하고 섬세한 문화가 아시아 최고라고 배워왔거든요. 특히 식문화 분야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나무젓가락, 정교한 도자기, 계절감을 살린 요리 등등.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품격이라고 여겨왔죠. 그런데 작년 가을 출판사에서 새로운 기획을 제안해 왔습니다. 한일 건축과 식문화의 차이점을 현장 답사를 통해 생생하게 담아낸 책을 써달라는 거였어요. 요즘 한국 문화가 인기니까 객관적인 시각에서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게 편집자의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망설였습니다. 한국이라 갈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학자로서의 양심상 직접 가보지도 않고 책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의 짧은 일정으로 서울 답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에 동료 교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한국 음식은 맵기만 하고 젓가락도 이상하다던데라는 식의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특히 쇠젓가락에 대해서는 도대체 왜 그런 무거운 걸 쓰는지 모르겠다며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떤 기대도 어떤 설렘도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저 빨리 답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비교서를 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문화의 한계점들을 지적하면서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책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서울로 향하는 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풍경을 보면서도 역시 현대적인 것만 발달했구나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일본의 도시 풍경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죠.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번째 식사를 위해 명동 근처의 한 전통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추천해준 곳이었어요. 여기는 정말 전통적인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며 자신있게 안내해주더군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정돈된 인테리어였거든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식기들을 보는 순간 바로 그 쇠젓가락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쇠젓가락이구나. 처음 손에 들어본 쇠젓가락은 정말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제가 평소 쓰던 대나무 젓가락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길이도 일본 젓가락보다 길고 무엇보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식당에 앉아 쇠젓가락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의 당황스러움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평생 써온 나무젓가락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감과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죠. 길이도 일본 젓가락보다 훨씬 길어서 처음엔 어떻게 잡아야 할지조차 헷갈렸습니다. 옆에 앉은 현지 가이드인 김 씨가 제 어색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쇠젓가락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그 무게감에 당황하고 있었는데 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는 분이었는데 30 중반 정도로 보였고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려 보였습니다.
교수님 처음 써보시는 거죠? 처음엔 좀 어색하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편리하실 거예요. 김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친절한 말투를 듣는 순간 속으로 비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편리하다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 든 이 차가운 금속 막대기를 보세요. 이렇게 무겁고 냉랭한 것이 어떻게 편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쇠젓가락을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에서 평생 써온 섬세한 대나무 젓가락이나 따뜻한 나무 젓가락의 감촉이 그리워졌어요. 그것들은 손에 쥐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고 편안했는데 이 한국의 쇠젓가락은 마치 공사장에서 쓰는 연장 같았습니다. 아니, 정말로 둔기나 무기처럼 보이기까지 했어요. 죄송한데요, 이건 정말 무기가 아니라 식기가 맞나요? 저는 반쯤 농담조로 물어봤지만 속마음은 진짜였습니다. 이렇게 딱딱하고 날카로운 것으로 어떻게 섬세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김 씨는 제 말을 듣고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한국은 예전부터 금속 가공 기술이 정말 발달했어서 이런 젓가락을 만들었었거든요. 위생적이고 오래 쓸 수 있어서 실용적이에요. 김 씨의 설명하는 목소리에는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열정적인 설명이 오히려 더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어요. 금속 가공 기술이 발달했다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도구까지 차가운 금속으로 만들어야 했다는 건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었습니다. 저는 김 씨의 설명을 대충 듣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제 생각을 당당하게 드러냈어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왜 하필 나무처럼 가볍고 섬세한 재질을 두고 굳이 이런 무거운 금속을 쓰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 목소리에는 명백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 씨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걸 보면서도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일본처럼 좀 더 섬세한 문화를 본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투박한 도구로는 진정한 미식 문화가 발달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 순간 김 씨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 친근한 미소가 사라지고 어색한 침묵이 테이블 위에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자신만만하게 일본 문화의 우수성에 대해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젓가락 문화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계절마다 다른 나무를 사용해서 젓가락을 만들어요. 봄에는 벚나무, 여름에는 대나무, 가을에는 단풍나무. 이런 식으로 자연의 변화를 젓가락에도 담아내는 거죠. 저는 마치 강의를 하듯 열변을 토했습니다. 김 씨는 점점 더 굳은 표정으로 제 말을 듣고 있었지만 저는 그런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리고 손님의 격에 맞춰서 다른 젓가락을 내놓는 것도 우리 문화의 정수입니다. 귀한 손님에게는 고급 나무로 만든 젓가락을, 일반 손님에게는 적당한 젓가락을. 이런 세심한 배려와 격식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적 품격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거침없이 떠들어대는 동안 김 씨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그렇군요. 일본 문화가 정말 훌륭하시네요라고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침묵 속에 김 씨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그리고 얼마나 분노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오만함에 눈이 멀어 상대방의 감정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씨가 제 말에 반박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속으로 우쭐해하고 있었거든요. 김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요라고만 대답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얼마나 불쾌했을지 알 것 같은데 당시에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려고 하지도 않았죠. 첫 번째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나물 반찬이 여러 개 나왔는데
그걸 쇠젓가락으로 집어 먹어야 한다는 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미끄러워서 제대로 집히지도 않고 무거워서 손목이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역시나 실용적이지 못한 도구군요라고 중얼거렸더니 김 씨가 다시 한번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집을 수 있어요. 특히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먹을 때는 금속이 나무보다 위생적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생이야 어떻게든 관리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행위가 아니라 문화를 향유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뚝뚝한 도구로는 그런 섬세한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김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 음식을 드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일본에도 한국 음식점이 많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맵기만 하고 섬세함이 부족하더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김 씨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다른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정말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곳으로 말이에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답사 일정이니까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점심을 마치고 오후에는 인사동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전통 찻집이나 공예품 가게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운치가 있어서 조금 의외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본의 교토나 나라에 비하면 깊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 전통 공예품 가게에서 각종 젓가락들을 진열해 놓은 걸 보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것, 노쇠로 만든 것, 스테인리스로 만든 것까지 다양했지만 모두 차갑고 무거운 금속 재질이었어요. 역시 금속 문화권이구나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게 주인이 다가와서 설명을 해주려고 했지만 저는 대충 듣고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미 내린 결론을 바꿀 만한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제 머릿속으로는 책에 쓸 내용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식문화는 실용성에만 치중하고 미적 감각이나 정신적 깊이가 부족하다는 식의 문장들이 말이죠. 저녁 시간이 되어 김 씨가 약속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낮에 갔던 곳보다는 조금 더 전통적인 분위기의 한옥 식당이었어요. 한복을 입은 종업원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방으로 안내해 주더군요. 테이블 위에는 역시나 쇠젓가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에 본 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 같았고 끝부분에 미세한 홈이 패여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 몸통에 뭔가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한옥 식당에서 만난 쇠젓가락은 낮에 봤던 것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들었고 특히 끝부분에 파여 있는 미세한 홈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젓가락 몸통 부분에는 한자로 뭔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 씨가 제 시선을 따라 젓가락을 보더니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 젓가락은 전통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끝에 있는 홈은 음식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 새겨진 글자는 정이라는 한자입니다. 정이라는 글자를 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결국은 차가운 금속 덩어리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손에 쥐어보니 낮에 느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감각이 들었습니다. 무게감은 여전했지만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끝부분의 홈 때문인지 젓가락 끝이 서로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시험 삼아 테이블 위에 놓인 콩 몇 알을 집어보았더니 생각보다 쉽게 집혔어요. 첫 번째 반찬으로 나온 나물을 집어 먹어보았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젓가락에 힘이 실려서 가늘고 미끄러운 나물도 섬세하게 집어 올릴 수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평소 쓰던 나무젓가락보다 더 정확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무의식 중에 중얼거린 말을 김 씨가 들었나 봅니다. 편하시죠? 처음엔 무겁게 느껴지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정밀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는 이 쇠젓가락이 불편하고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잡채가 나왔습니다. 가는 당면과 각종 채소가 섞여 있는 음식이었는데 이걸 젓가락으로 집어먹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쇠젓가락의 무게감과 끝부분의 홈 덕분에 미끄러운 당면도 안정적으로 집을 수 있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아침에는 제 중얼거림을 들은 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특성상 쇠젓가락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아요. 김치처럼 국물이 있는 음식이나 잡채처럼 미끄러운 음식을 먹을 때는 특히 그렇죠. 저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경험해보니 제가 아침에 내린 판단이 성급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수긍하지는 못했어요. 이건 그냥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식당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는데 김 씨가 제가 일본에서 온 교수라고 소개하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반갑습니다. 우리 젓가락은 어떠신가요? 사장님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사용하기 편했다고 대답해야 했지만 아직까지는 제 기존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생각보다는 괜찮네요. 하지만 왜 하필 금속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나무가 더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사장님은 웃으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한국은 수천 년 전부터 철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농기구부터 시작해서 생활용품까지 철로 만드는 게 자연스러웠죠. 젓가락도 마찬가지예요. 위생적이고 오래 써도 변하지 않거든요. 특히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먹을 때는 나무보다 금속이 훨씬 적합해요. 나무는 냄새와 색깔이 배어들지만 금속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놓친 부분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단순히 차갑다 무겁다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구나 싶었어요. 음식 문화라는 건 그 나라의 기후와 토양, 그리고 역사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 말이죠. 그리고 이 젓가락에 새겨진 정이라는 글자를 보세요. 사장님이 젓가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이라는 건 단순히 감정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의미하죠. 차가운 금속이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제 가슴에 묘한 울림이 왔습니다. 정이라는 단어. 러시아어로는 드루즈 바우정, 프랑스어로는 솔리다리테 연대라고 번역할 수 있을 텐데 한국어의 정은 그런 단순한 번역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깊이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이 젓가락 하나하나에 모두 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젓가락과 숟가락을 수저라고 불러왔어요. 그리고 이 수저를 통해 가족의 정을 나누고 손님에 대한 예의를 표현해왔죠.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침에 내린 제 판단이 얼마나 성급하고 편협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이 차가운 금속 젓가락 안에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호텔방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그 쇠젓가락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무게감, 끝부분의 정교한 홈,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새겨진 정이라는 한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아침에는 이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김 씨가 처음 쇠젓가락에 대해 설명해 줄 때 제가 얼마나 오만하게 굴었는지, 그리고 식당 사장님이 들려준 이야기들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사장님이 말씀하신 정이라는 개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본어로는 나사케나 오모이야리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뭔가 완전히 같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의 정에는 더 포근하고 따뜻한, 그러면서도 끈끈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면서도 저는 쇠젓가락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호텔이라 그런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어제 봤던 전통 젓가락과 비슷했어요. 김 씨와 만나 둘째 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전통문화박물관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었어요. 박물관이라는 곳이 되게 진부하고 형식적인 전시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박물관에 도착해서 전시를 보기 시작하니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식문화를 다룬 코너에서 저는 완전히 압도되고 말았어요. 전시 해설사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듣다 보니 쇠젓가락이 단순한 식기가 아니라 한국 전통 금속공예의 정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계급과 용도에 따라 은수저, 노수저, 쇠젓가락 등 다양한 재질과 형태로 발전해온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이 은수저는 궁중에서 사용하던 것이고 이 노수저는 양반가에서, 그리고 이 쇠젓가락은 일반 서민들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각각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갖추고 있죠. 해설사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단순하고 조잡하다고 생각했던 쇠젓가락이 실제로는 이렇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일본 젓가락 문화와의 비교였습니다. 해설사분이 조심스럽게 언급하신 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젓가락 문화는 대부분 근세 이후에 정형화된 것이 많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건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한국처럼 다양한 계급과 용도에 맞춰 수백 년간 발전해온 것과는 깊이가 다르다는 얘기였어요. 그 순간 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일본의 젓가락 문화가 실은 한국에 비해 역사가 짧다니요. 아니, 그보다도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굳어 보이시는데. 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깊은 역사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한국 사람들도 요즘은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서구화되면서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거든요. 김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이런 깊은 문화를 제가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했다니요. 전시를 계속 보면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젓가락 문화가 단순히 식기의 차원을 넘어서 철학적, 미학적 의미까지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특히 수저라는 개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젓가락과 숟가락을 하나의 세트로 보는 시각, 그리고 이것이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한다는 해석까지. 제가 평소 생각해온 것보다 훨씬 더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문화였던 거죠. 그리고 이 쇠젓가락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내구성입니다. 나무 젓가락과 달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한 가정에서 대를 이어 물려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해설사분의 설명에 저는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를 이어 물려준다. 이것도 제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젓가락을 소모품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갑오로 여길 정도로 소중하게 다뤘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시관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의 쇠젓가락을 조잡하고 불편한 것으로 여겼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깊이와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김 씨, 혹시 이런 전통 젓가락을 파는 곳이 있을까요? 구경해보고 싶어서요. 제 말에 김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어제까지의 제 태도를 생각하면 이런 요청이 의외였을 거예요. 물론이죠. 인사동에 전통 공예품을 파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관심이 생기신 건가요? 네, 정말로요. 어제까지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제야 조금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김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사동으로 향했어요. 인사동의 전통 공예품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진열된 젓가락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그저 차갑고 무거운 금속 막대기로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각각 고유한 역사와 의미를 지닌 예술품처럼 느껴졌어요. 가게 주인은 중년의 여성분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김 씨가 제가 일본에서 온 교수이며 한국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소개하자 더욱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주인분이 보여준 젓가락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은으로 만든 것부터 노쇠, 스테인리스까지 재질도 다양했고 디자인도 단순한 것부터 화려한 장식이 들어간 것까지 천차만별이었어요. 특히 제 눈길을 끈 것은 한 켤레의 노쇠 젓가락이었습니다. 그 젓가락은 몸통 부분에 섬세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끝부분은 미세하게 홈이 파여 있어서 음식을 집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손에 쥐어보니 무게감이 적당했고 길이도 제 손에 딱 맞았습니다. 주인분이 그 젓가락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사용하던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더군요. 꽃무늬는 모란꽃을 형상화한 것으로 부귀와 영화를 상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듣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비쌌거든요. 하지만 주인분의 설명을 들어보니 그럴만했어요.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데다가 전통 기법을 그대로 재현하기 때문에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노쇠 젓가락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순히 기념품으로가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깨달은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가서도 가끔 사용해보면서 오늘의 경험을 되새기고 싶었습니다. 가게를 나와서 걸어가는 길에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제와 오늘의 제 태도 변화가 너무 극명해서 궁금했나 봅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하루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지 말이죠. 그런데 김 씨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오히려 제 솔직함에 고마워하더군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도 기존의 편견을 그대로 유지한 채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처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물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에는 또 다른 전통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요청한 거였어요. 쇠젓가락으로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저는 자연스럽게 쇠젓가락을 집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색하고 불편했던 그 감촉이 이제는 오히려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김치를 집어 먹을 때도 불고기를 집어 먹을 때도 나무젓가락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위생적이라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냉면을 먹을 때였어요. 미끄러운 면발을 젓가락으로 돌돌 말아서 입에 넣는 동작이 쇠젓가락으로는 훨씬 쉬웠거든요. 나무젓가락이었다면 면발이 계속 미끄러져서 제대로 말기 어려웠을 텐데 말이죠.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편견으로 바라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쇠젓가락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제가 구입한 노쇠 젓가락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손에 쥐고 이리저리 살펴보니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특히 꽃무늬 조각의 섬세함은
일본의 전통 공예품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런 전통 젓가락 문화에 대해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김 씨 말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런 소중한 문화가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다음 날은 제 한국 체류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간단히 쇼핑을 하고 공항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더 많은 것을 보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일반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들에게 쇠젓가락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김 씨에게 부탁해서 일반 가정집을 방문할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마침 김 씨의 어머님 댁에 들러도 된다고 하더군요.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죄송하다고 했지만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신다고 했어요. 김 씨의 어머님 댁은 서울 외곽의 아파트였습니다. 일반적인 한국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부엌에 있는 젓가락통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스테인리스로 된 현대적인 쇠젓가락부터 전통적인 노쇠 젓가락까지 다양한 종류가 구비되어 있었거든요. 김 씨 어머님이 직접 차를 끓여주시면서 젓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쇠젓가락을 쓰는 게 당연했고 나무젓가락은 오히려 어색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명절 때는 특별한 은젓가락을 꺼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쇠젓가락은 단순한 식기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일상 그 자체라는 걸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특별히 생각해 본 적도 없을 정도로 삶에 스며든 문화였던 거죠. 김 씨 어머님 댁에서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저는 한국 가정에서의 젓가락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간단한 점심상에는 역시나 쇠젓가락이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손에 쥐고 밥을 먹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결혼할 때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은젓가락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 젓가락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것으로 대대로 며느리에게 전해지는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꺼내서 사용하는 소중한 물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보여주셨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은젓가락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품격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젓가락 끝부분에 마모된 흔적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젓가락으로 식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한 가족의 역사이자 한국 문화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어머님과 김 씨,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온 교수라는 걸 아신 어머님은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일본의 젓가락 문화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일본의 젓가락 문화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단순히 다를 뿐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각각의 문화는 그 나름의 역사적 배경과 실용적 이유가 있어서 발전해온 것이니까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일본 젓가락도 참 예쁘던데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일본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비교 자체가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각각 고유한 아름다움과 실용성이 있거든요. 어머님은 제 대답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문화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서로 다른 거죠.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아닐까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은
문화 속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쇠젓가락이 차갑고 무겁다는 겉모습에만 신경 쓰느라 그 안에 깃든 따뜻한 정과 지혜를 보지 못했던 거죠. 오후에는 김 씨와 함께 마지막 일정으로 동대문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시장 곳곳에 있는 음식점들에서도 당연히 쇠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한 떡볶이 가게에서 간식을 사 먹으면서 저는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쇠젓가락 사용법을 언제 배우는지 말이에요. 김 씨에게 물어보니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운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어려워해도 금세 익숙해진다고 했어요. 그럼 아이들이 처음 젓가락질을 배울 때도 쇠젓가락으로 배우나요? 네, 보통 그래요. 물론 아주 어릴 때는 플라스틱 젓가락을 쓰기도 하지만 본격적으로 배울 때는 쇠젓가락으로 배워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젓가락 쓰기도 쉽거든요. 김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무겁고 다루기 까다로운 쇠젓가락으로 연습하기 때문에 손의 정교함과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거였어요. 이것도 하나의 교육 효과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한국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김 씨와 함께 다녔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면서 식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자연스럽게 쇠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김 씨가 추천해준 작은 식당에 혼자 들어가서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쇠젓가락을 자연스럽게 집어들고 식사를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비빔밥의 각종 나물들을 젓가락으로 골고루 섞어가며 먹는데 쇠젓가락의 무게감과 견고함이 이런 동작에는 오히려 더 적합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무젓가락이었다면 이렇게 힘있게 비비기 어려웠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면서 식당 사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왔다고 하니 반가워하시면서 젓가락 사용법이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편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엔 다들 그러세요. 무겁고 차갑다고 하시다가도 며칠 쓰다 보면 오히려 이게 더 좋다고 하시거든요. 습관이 되면 나무젓가락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져요.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이제는 쇠젓가락이 전혀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친숙하게 느껴졌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편견과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제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바로 작은 쇠젓가락 하나였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저는 이번 여행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히 쇠젓가락 하나를 이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쇠젓가락을 하나 더 사가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며칠 전에 산 노쇠 젓가락은 기념품 의미가 강했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싶었습니다. 김 씨와 함께 마지막으로 인사동을 방문했습니다. 며칠 전에 갔던 그 가게에서 이번에는 좀 더 실용적인 스테인리스 젓가락 세트를 골랐어요. 디자인은 단순했지만 무게감과 길이가 적당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았습니다. 가게 주인분이 제가 또 오신 걸 기억하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종류를 고르는 걸 보고 신기해 하셨어요. 저는 그분께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변화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쇠젓가락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이죠.
주인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많은 외국분들이 처음에는 우리 젓가락을 어려워하시는데 교수님처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는 분은 드물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관용과 친절함이 제가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김 씨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단순히 가이드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제가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분이었어요. 특히 제가 처음에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면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 씨는 오히려 제가 열린 마음으로 변화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돌아가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저는 가방 속에 든 2개의 젓가락 세트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기념품으로 하나는 실용품으로 가져가는 것들이었지만 둘 다 제게는 소중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것들이 앞으로 제가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을 잊지 않게 해주는 상징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을 받았을 때 나온 플라스틱 젓가락을 보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런 가벼운 젓가락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쇠젓가락의 묵직한 무게감이 그리워지기까지 했어요. 도쿄에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구입한 젓가락들을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 때부터 쇠젓가락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신기해했지만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니 모두 흥미롭게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대학생인 제 딸아이가 가장 관심을 보였어요. 직접 쇠젓가락을 써보더니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이거 생각보다 훨씬 좋네요. 무게감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집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딸아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다음 세대도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대학교에서 동료 교수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한국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들 제가 쇠젓가락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신기해했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니 몇몇 분들은 자신들도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시더군요. 특히 한 동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나카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다른 문화를 바라봤는지 반성하게 되네요. 저도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어졌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의 의미가 아닐까 싶었어요. 집에서도 쇠젓가락 사용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함 때문에 사용했던 가족들도 점점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특히 아내는 김치를 먹을 때 쇠젓가락이 훨씬 위생적이고 편리하다며 만족해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일본에서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번 쇠젓가락을 사용할 때마다 한국에서의 소중한 경험들이 떠올라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쇠젓가락을 통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잊지 않을 수 있었어요. 바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찾아보라는 것,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때부터 저녁까지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오히려 나무젓가락을 쓸 때면 어색함을 느낄 정도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도 달라진 저를 학생들이 느꼈나 봅니다. 이전까지는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다른 나라 문화와 비교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제는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찾아보는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특히 한국 문화를 다룰 때는 더욱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수업 후에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교수님이 최근에 한국 문화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예전과 뭔가 다르다고 느꼈다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말이죠. 저는 솔직하게 제가 한국에서 겪은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작은 쇠젓가락 하나가 어떻게 제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는지 말이에요. 그 학생은 제 이야기를 듣고 매우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다른 나라 문화를 볼 때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제가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이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도 더욱 의미 있게 바뀌었습니다. 쇠젓가락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딸아이가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다고 할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아이가 쇠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먹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이 젓가락을 쓸 때마다 뭔가 따뜻한 느낌이 나요. 차가운 금속인데도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쇠젓가락이 비록 차가운 금속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딸아이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몇 달 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문화적 편견을 넘어서 한국 쇠젓가락 문화의 재발견이었어요. 원래 계획했던 일본 문화 우월주의적 관점의 책 대신 문화 간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을 다룬 학술 논문을 쓰기로 결심한 거였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금속 가공 기술 역사, 젓가락 문화의 변천사, 그리고 현대 한국 사회에서 쇠젓가락이 갖는 의미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했어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젓가락 문화가 단순히 식기 사용법을 넘어서 예의와 인성교육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올바른 젓가락질을 배우는 것이 집중력과 인내심을 기르는 교육과정이기도 했다는 거죠. 논문 발표회에서 제 연구 결과를 소개했을 때 많은 동료 학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경험한 변화의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는 박수까지 받았어요. 한월로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나카 교수의 이런 자기 성찰적 연구 태도야말로 진정한 학자의 모습입니다. 편견을 인정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준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학문적 성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나면서 저는 이제 일본에서 쇠젓가락을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함께 식사할 때 제가 쇠젓가락을 꺼내면 처음에는 신기해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 이해하고 관심을 보입니다.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저를 따라 쇠젓가락을 구입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점에 가면 쇠젓가락 사용법을 제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단순한 사용법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문화적 의미까지 함께 설명해주곤 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작은 쇠젓가락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자로서의 관점도 사람으로서의 가치관도 그리고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모든 것이 달라졌거든요. 가끔 저는 확신합니다. 쇠젓가락의 차가운 금속 감촉보다 더 오래 남는 건 그 안에 깃든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정, 그들의 지혜, 그리고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바로 그 따뜻함의 원천이었던 거죠. 한국의 문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차갑고 딱딱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깊이에서는 진정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깊이를 이해하려면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쇠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면서 한국에서의 그 소중한 날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젓가락을 사용하면서 제가 배운 교훈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문화는 결국 사람이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이해의 출발점이라는 걸 말이에요.